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HK+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총신대학교 소웅섭입니다. 오늘 강의는 역사 강좌 조선시대의 정치적 대립과 논쟁 시리즈의 제1강 16세기 사화입니다. 네, 16세기 사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사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살인파, 홍구파를 떠올리실 텐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요 왕권, 도덕적 권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왕의 권력에 초점을 맞춰서 사화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화는 살인파, 홍구파 이 대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는 김일손과 이극동, 유자강 이런 사람들의 대립을, 그리고 김효사화는 조광조와 남곤, 심정 이들의 대립을 보통 사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16세기 사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권이 굉장히 격동하고 있었던 시기가 16세기이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왕권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화는 왕권과 연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화는 국왕의 권위가 도덕적 권위 아래 놓이는 왕권의 상대화, 이런 왕권의 상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무소불위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을 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있어서 그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무력적 기반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군주의 자격을 결정지우는 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유교 정치 사상에 있어서 왕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고사회에서, 여기서는 중국을 말합니다만,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는 맥락은 이런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발생하는 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기대 없이 순수하게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저에게 덕이 생기고요. 그 덕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 아직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는 주로 군주의 덕을 강조하고 있었고, 군주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덕을 행했을 때 그 초월적인 존재가 그 군주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이끌어내는, 그 초월적인 존재의 보호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군주의 덕이 사용되었어요. 이게 각골문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누적되는 가운데 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왕위를 계승할 때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굉장히 칭송받고 있는 그런 왕위 계승 방식입니다. 혈연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덕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리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이러한 선양의 형태로 왕위를 계승했고요. 그래서 요순임금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 이상 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은 조금 더 다음 시대인 주나라에 가면 역성혁명의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덕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나라의 군주에게 덕이 없다면 덕이 있는 그 사람에게 왕위가 옮겨가도 된다라고 하는, 천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한다, 이러한 천명의 개념이 역성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게 상고시대의 덕에 기초한 국왕권의 개념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수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시대를 내려가서 한대, 유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지는 한대를 가면 성인 천자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덕이 있는 사람에게 국왕의 지위를 넘겨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늘 일어날 수가 없죠. 요순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설 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그렇게 표방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혈연에 의각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덕을 강조하는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재 존재하고 다스리는 이 군주가 최고의 덕을 가진 군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수식들이 하나의 그러한 정치담론으로 정리된 것이 성인천자론인데요. 현임 군주는 최고의 덕을 가진 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군주에게 저항을 하거나 그 군주의 지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들이 성인 군주론을 통해서 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과연 그만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떤 도덕적 수양을 쌓은 것인가라고 한 것은 이제 별개인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군주의 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최고의 덕을 지닌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천하와 그가 다스리는 조정은, 그를 중심으로 한 조정은 이러한 최고의 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치의 정당성을 한 당대에 이르게 되면, 한 당대에 이르게 되면 성인천자론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송나라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성인천자론은 현재 군주의 덕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존재 갖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부여를 해준 거라면, 송대 성리학 도학에서는 왕에게 실질적인 어떤 이 도덕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성리학자들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리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성증리라고 하는 이러한 학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자는 물론이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성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도학자들이 경전을 해석하고 공부법을 정리한 도학의 공부 방법론을 통해서 경전을 공부할 때 이러한 도덕이 갖추어지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학을 전공하고 도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말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고, 성인의 도에 이른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정치가 보다 이상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이 도학에 입각해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도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학자들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왕에게 무조건적으로 성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실질적으로 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경영과 같은 군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학문에 입각한 실질적인 도덕 함양을 경연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피곤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학의 등장 이후에 군주는 도덕과 도학에 대해서 부담이 그만큼 커졌던 거예요. 이전에 비하면 왕위의 존재를, 왕위의 지금 보위에 오른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줬던 것이 송대의 도학 성리학의 발전, 그리고 이 사상에 입각했을 때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된 도덕이 쌓이고 이런 것이 조정에서 베풀어질 때 정치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부담이 그만큼 이 정치 사상 안에는 더 이전보다는 많아진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실 정치에서 군주에게 어떻게 또는 얼마만큼이나 도덕적인 통치를 압박할 수 있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도덕은 아니잖아요. 정치는 굉장히 리얼한 현실의 권력관계, 현실의 이해관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정치를 도덕 교과서처럼 하는 것을 왕에게 강요한다라고 해서 그 왕이 과연 도덕적인 군주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학의 이상과 성리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성리학을 수용한 고려 말 이후에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긴장감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유교를 천명을 하면서 성리학을 천명을 하면서 조선 왕조가 개창이 됐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에 입각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의 국왕들은 특히 이제 뭐 태조도 마찬가지고요. 태종이나 세조와 같은 국왕은 나름대로는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주의 권위가 이 도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도덕적 권위와 뭔가 충돌이 생길 때는 이것을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언관들이 왕에게 간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왕에게 간쟁했던 언관들은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요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세조대 김종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론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군주 중에 한 사람이죠. 태종도 그와 같이 어떤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군주였는데 세조 역시 그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세조는 또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신하들과 함께 이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논어라고 하는 책을 강연하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예문관원이었던 김종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자의 태극과 관련된 학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김종연 자신은 주자의 학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정의 신하들 또는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천하의 공론이 두려워서 주자의 학설 이외의 다른 학설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지 하면서 캐묻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공론이 무엇이냐? 지금 조정 안에 있는 신료들도 다 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공론을 언급하면서 군주 앞에서 제대로 된 너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캐묻기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를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의금부에 내려서 압수령을 가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김종연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자손을 내수소의 종으로 이제 영속하도록 명을 했고, 나중에 가서 김종연이 제대로 된 그 내수소에서의 종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음 발단은 공론으로부터 발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명에 처해지는 끔찍한 이런 사건으로 진화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조는 공론을 자신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김종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한 것이죠. 이렇듯 군주에게 도덕적 권위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지라도 현실에서 이런 것이 먹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도덕적 권위에 대한 부담을 잘 안 갖기 쉬웠던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점차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군주의 왕권과 이 이념으로서의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도덕적 권위 사이에 긴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세조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하지만 세조 사후부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 구조, 조정 안에 이 관서들 간에 또는 왕과 신하들 간의 권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인가 군주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덕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조 사후의 큰 흐름은 관료 조직을 통제하는 군주의 권력이 약화되고요. 청요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관료 조직 내의 핵심 엘리트 집단이 이념을 끌어들이면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키우고 이것을 가지고 군주를 압박하는 이러한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군주가 본격적으로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념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힘겨워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조 사후에 무엇 때문에 군주가 도덕에 대한 부담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세조가 죽은 다음에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은 새롭게 등장을 했지만 신임 군주이고요. 일정 부분은 또 어린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권력을 세조처럼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성종 같은 경우에는 13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수렴청정과 원상제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 정치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 시기에는 공신 권력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조를
철저하게 보필했던 정난공신과 같은 이러한 공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또 조정 대신이 공신에서 공신이 아니었던 사람들로 점차 변하는 이런 세대 교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필하는 측근 세력들의 약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한 성종대를 거치면서부터는 세조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이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공적인 전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적인 정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청여직이라고 하는 이 관료 직군들의 영향력들이 커지게 되면서 언론이 발달하고 왕권에 대한 견제가 그만큼 강화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관료 조직을 장악하는데 세조 사후에 본격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청요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도덕적 권위가 확대되고 군주가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청요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청요직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인들도 쓰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진에 가장 가까운 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 루트를 보통 청요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청요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상관 혹은 대신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관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요직은 대체로 빠른 승진이 보장이 되고 있었고요. 인사상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문과 합격자가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문이 좋고 또 문장 능력과 경학에 출중한 엘리트들이 청요직에 일반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럼 어떤 관직이 청요직에 해당하느냐?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보통 3사라고 얘기하는 이 관직과 또는 사관들의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예문관, 그리고 의정부 2조, 병조, 예조, 주요 부서의 당화관직, 이러한 관직들을 청요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청요직이라고 했을 때는 재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경륜과 학문적 문장의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집단, 이러한 사람들을 청요직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15세기만 하더라도 이 청요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재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출세가 빠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종대부터 세조 사후부터 서서히 청요직들 자체가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가 생기면서 대신들도 함부로 청요직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이전에는 대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청요직 자체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대신과 이렇게 긴장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을 키워가고 있었다. 자, 그럼 이러한 청요직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홍문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홍문관은 원래 집현전이 세조대 혁파된 뒤에 성종대 다시 만들어진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요직 가운데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청요직 중에 청요직이다. 가장 많은 관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홍문록이라고 하는 자체 선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홍문관원이 되는 이러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천전이라고 하는 인사 이동 방식을 적용받는데, 윗사람이 다른 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근무 일수나 평점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차차천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것이고요. 사가독서의 대상이 되었다. 일정 정도의 휴가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관료이지만 일종의 유급 휴가제와 같은 이런 사가독서를 주요하게 이 홍문관원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홍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청여직들이 결국 결집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 3사 역시 이 홍문관이 생기고 홍문관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생기게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여직 중에 청여직이 바로 홍문관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조대의 규장각이라고 하는 이 기관 역시도 홍문관의 이러한 기능들을 일정 정도 벤치마킹해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은 조선시대 관료 조직 가운데서 가장 엘리트들의 브레인 집단이면서 또는 어떤 이 젊은 그룹의 대표적인 관직들을 상징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요직이 홍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 관행들을 구축합니다. 언론 관행은 일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할 때 하나의 관행처럼 할 수 있는 언론의 방법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풍문 탄핵이죠. 풍문을 통해서 대신이라든가 또는 일반 관료들을 탄핵하는 이런 풍문 탄핵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었고요. 구원을 정례화시킵니다.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자신의 통치를 되돌아보면서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구하는 이런 구원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언근 불문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비록 과격하더라도 그 말의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언근 불문입니다. 말의 뿌리를 묻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원부와 사관원에서는 서경권을 확대를 했어요. 서경권은 인사 행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의 가문이나 행실들을 판단을 해서 사인을 해주는 게 이제 서경인데,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이와 같은 서경권을 강화해서 인사권에도 이제 개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엄권을 더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피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혐의가 있을 때 업무를 중단하고 준사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피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엄을 청요직 관리들, 특히 언관이었던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더 강조할 때 피엄 사직을 통해서 자신은 왕이 행하는 정책과 입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무리를 중시하고 또는 원의를 강화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논의나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원의는 언관들 내부에서의 협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언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청요직 그중에서도 특히 언관들이 이러한 관행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문 탄핵과 같은 또는 뭐 구원, 서경권, 피엄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언관들의 발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과 세조와 성종대의 언론 활동을 비교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총 언론 빈도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종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세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종대, 성군이었던 세종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성종대가 훨씬 더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 세종은 제위 32년이었고요. 성종은 제위 25년이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총 횟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성종대가 언론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핵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탄핵에 있어서도 성종대가 훨씬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언관들이 언급하고 있는 또는 당시 조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성종대부터 많이 언급됩니다. 쭉 그 이하는 이 공론에 대한 언급 엄청나게 많고 중종대는 무려 1200회에 달하는 공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청요직의 영향력이 언론을 통해서 강화되고 언론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군주를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농후해져 갔던 것, 이게 바로 세조 사후에 성종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점차 언론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군주는 도덕적 부담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성종 말에 가면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도고우군 권귀대각. 권귀대각이라고 하는 말 먼저 설명하면 권력이 대간에게 가 있다. 권력이 언론기관에게 쏠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도고우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이 군주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도고우군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앞서 설명했던 세조가 공론을 왕의 말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형에 이르게 된 김종련의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전개가 된 것이죠. 공론을 더 중시했다라고 해서 결국 죽음을 맞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성종대에 오면 그 앞에서 대놓고 군주의 권위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유가적 도의 권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됐던 것이었고, 권력이 대각, 언론기관에게 쏠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의 도는 군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는 것이다? 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군주를 안 따르는 것이 아니죠. 군주가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 의를 선택해서 무엇이 더 의에 가까운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자체적인 판단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신하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담론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공론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언관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공론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이 한번 대간의 언관들의 언론이 제기되면 공론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입장, 이게 바로 공론지상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주의 입장에서는 신하들과 나름대로 충돌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신하들은, 특히 언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드시 군주가 들어줘야 할 공론으로 못 받고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 강요하는 공론지상주의를 펼치면서 군주를 압박하게 되니까 군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관들인데, 이 언관들은 이 연소한 신진들이 대부분이에요. 청요직이라고 하는 그룹 중에서도 이 언관들, 이 언관이 포진되고 있었던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의 젊은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와 그 당시에 표방되고 있는 가치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정당한 강력한 언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료 조직에서 동료들로부터 축출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론의 안건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멈출 때까지 가열차게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론지상주의와 같은 이러한 기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군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하면서 한 번에 다 언관들을 다 물갈이시키는, 채직시킨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다음번에 언관이 된 사람이 또 그 자리에서 같은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공론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 4의 언론활동, 언론기관의 언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근본주의적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라도 과열된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언론 활성화, 청요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청요직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반대로 대신들의 역할은 약화됩니다. 재밌는 것은 젊었을 때 청요직이 이후 나이 들면서 승진을 해가면서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청요직에서, 특히 언관 그룹에서 목소리를 공론에 입각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했던 사람이 결국 대신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신이 되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요직 언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들 역시 공론을 중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요직 언관들의 목소리들을 마냥 누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은 점차적으로 직급상으로는 자기 밑에 있는 청요직 관료들이었지만 그들을 함부로 누르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이전에 비해서 국왕이 대신을 비호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언론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왕도 여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대신이 왕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은 또는 그 왕은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신의 위상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됩니까?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실 권력에서 왕이 도학이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또는 도덕적 권위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무시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싶어 했던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고 한다면, 청요직들의 영향력들이 커지고 왕이 관료 조직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 자체가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권위의 정당성을 기대어서 강력하게 군주와 대신을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르게 되면 가장 중요해지는 게 역시 공통의 이념적 기반이자 가치였던, 보편적 가치였던 이런 도학과 같은 사상, 도학과 같은 이념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요직은 더욱더 이러한 기치들, 도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기초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그 근거들은 송나라 성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제공이 됐잖아요. 왕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상적이고 무조건 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도를 추구할 때
왕의 조정과 왕의 통치 역시 가장 이상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빨고 들어갔던 것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던 청요직들은 더 크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대신은 물론이고 군주에게도 자신들의 어떠한 입장과 자신들의 논의를 수용하라라고 압박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연산군 사화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밑작업들이 좀 길었던 셈인데요. 요것을 이해해야만 연산군의 행태를 조금이나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만 얘기하기에 앞서서 연산군은 왜 그와 같이 폭력적으로 신료들을 억압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군주의 권위가 이제 도학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성리학과 같은 이 사상의 밑에 놓이게 되면서 또는 청요직들의 언론 행사에 과도하게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과정에서 연산군의 어떤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연산군은 즉위해서 연산군 4년 무오사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특히 3, 4의 관료들과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특히 앞부분 무오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언관들과 연산군의 충돌의 기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있었다. 도덕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3, 4의 언론과 연산군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갖고 싸웠느냐? 수륙제 거행, 영의정 노사신과 외적 윤탕로, 그리고 환관에 대한 대간의 탄핵, 우의정 정문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임명 반대, 패비, 그러니까 패비 윤씨죠. 패비 윤씨의 신주와 사당을 설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대간에서 연산군의 행태를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갈등이 커졌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 안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심할 경우에는 5개월 정도나 같은 안건을 가지고 군주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100번 이상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루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1차례나 군주에게 대간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연산군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면 대간의 도덕적 권위를 앞세운 연산군에 대한 압박이 얼마만큼 강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이 과정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어떤 모욕을 당하냐? 수륙제라고 하는 일종의 제례거든요. 이것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홍문관원들이 이 제례에 쓰여지는 그 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작성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써줘야 이걸 가지고 이 수륙제라고 하는 불교식 제례여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를 안 써주는 거예요. 결국 홍문관원은 쓰지 않고 이거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그 시종신하였던 승정원이라고 하는 비서기구에 이거를 이제 맡겼는데 승정원에서도 첫 번에는 써주지만 또 계속 써달라고 하니까 홍문관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결국은 홍문관원 출신이지만 지금은 다른 관서에 있는 이균이라고 하는 내섬시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이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게 합니다. 이거는 연산군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것이죠. 반대는 하더라도 왕이 진행하는 의례라고 한다면 신하였던 홍문관원들은 반드시 그의 역할을 소문을 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하니까 승정원에게 맡고 승정원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관서에 있는 사람이 써주게 되는 이러한 모욕을 당했고요. 또 한 번은 윤탕로라고 하는 사람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윤탕로의 탄핵을 허락하지 않는다. 윤탕로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쓴 이 단자를 사원부에서 받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서행정 절차상 왕이 거부했더라도 왕이 거부한 그 단자는 받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 않아요.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 국문하라고 지시해요. 의금부에 내서 국문하라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이 옆에 있는 대신들 그리고 다른 청요직 관료들이 언관들을 국문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고 언로를 막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인 군주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대신이라고 그러면은 별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륙제라고 하는 불교식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언관들에 맞서서 연산군을 비호해 줬는데요. 영의정이었거든요. 그러한 노사신을 향한 언관들의 탄핵과 비난이 빗발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옛날에 사람을 조정에 벼슬 시킬 때는 공의대로 하고 사람을 저자에 처형하는 것도 공의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공의에 따르면 노사신은 처형을 시켜도 된다.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이고요. 심지어 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의 필법에 따르면 노사신은 극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언론기관의 언관들을 제약하는 노사신, 그의 살덩이를 씻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대신들이 왕도 견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대신들도 이런 아주 곤혹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산군의 불만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조정의 권한이 다 대간의 손에 있다. 대간은 신자가 아니냐. 신자로서 임금의 말을 받아가지 않으면 되겠느냐. 단자는 받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헌부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는 단자를 안 받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배척하고 스스로 붕당을 만들고 있다. 청요직과 대간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형세를 보아 내시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간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 니들, 이거는 대간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대간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간의 권한은 날로 무거워지고 임금의 위세는 기울어진다. 이 모든 언급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대간이다. 권귀대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연산군 초반에 무오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보여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왕과 언관들의 충돌, 왕권과 도덕적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점점점 치닫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들도 약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김일손의 사초만 가지고 무오사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발단이 되지만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문제는 왕권이 도덕적 권위에 놓이게 되면서 그 밑에 놓이게 되면서 신료들, 특히 청요직, 그중에서도 언관들의 군주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권력이 대간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무오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권과 도덕적 권위 사이의 긴장 혹은 갈등. 자, 이러한 긴장이 갈등으로 발전하고 갈등이 결국 사화라고 하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김일손의 사초에 연산군 또는 조정신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것이었죠.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난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조의제문은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이거를 연산군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자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의제문을 세조를 비방한 김종직의 글이다라고 해석을 하자 연산군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 당시의 청요직 관료들 가운데 김종직의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붕당이라고 하는 죄로 처벌을 하고 국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약 20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됐고요. 또는 당시 실록청에 있는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명 정도, 김일손을 비롯한 5명 정도가 처형이 되었고요.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관 참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오사화는 사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산군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키워서 김종직의 문인들을 반역을 일으킨 선왕을 비판한 어떤 역도의 무리로 규정을 하고 역적의 무리를 처벌하는 그런 율법으로 처벌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 반전의 계기를 삼았던 것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 삼사는 이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군주에 대한 비판과 탄핵을 하지는 어렵고 언론이 위축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무오사화 이후에 갑자사화까지는 대략 한 4, 5년 정도의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이 4, 5년 동안 연산군은 이전보다는 덜
청요직 언관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요직과 언관들의 군주의 비리와 군주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하지만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군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타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점점점 잘못된 생각이죠. 굳혀가고 있었고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당연한 왕권 행사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료들의 견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키워가고 급기야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전제 권력, 어떤 의미에서는 세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공포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었던 형벌을 주관하는 이 권리를 10분 활용을 해서 신료들을 더욱더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하는 일은 다 특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래서 지네들이 하는 일은 다 공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이러한 풍조를 용서 못해 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풍조를 일컬어서 연산군은 뭐라고 불렀냐면 능상이라고 불렀어요. 상은 군주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을 능멸하는 풍조, 능상지풍, 능상의 풍조가 조정에 만연해 있고 이것을 반드시 자기는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자, 끔찍한 형벌들을 일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양형권에 입각한 공포정치, 이제 본격적인 갑자사화가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는 잘 보여지지 않았던 이 형벌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료들과 유생들로 하여금 다 지켜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 모든 범죄인을 엄하게 고문하고 용서하지 말고 속바치지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 그에 대한 처결을 내리면, 형률을 내리면 반드시 집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처형에 이를 때까지 쉽게 죽지도 못하게 했고, 이미 죽어도 형벌을 마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능지처참, 부관참시, 쇄골표풍, 이런 게 일상적인 형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능지처참과 부관참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쇄골표풍은 잘 모르실 거예요. 쇄골표풍은 뼈를 빻아서 바람에 날리는 게 쇄골표풍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런 형벌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쇄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종의 그 육탈을 시켜야 되잖아요. 뼈를 발골을 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고민을 한참 하다가 잘 그림이 안 그려졌었는데, 영화 가운데에서는 이거를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관참시와 같은 형벌을 받은 사람, 이미 죽어서 묻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린 형벌, 쇄골표풍은 그렇게 내려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을 내린 다음에는 가중처벌을 계속해서 더하고요. 연자제를 통해서 가족들에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의 관원, 3사의 언론을 문제를 삼아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정기, 그러니까 실록을 만드는 자료죠. 이런 시정기를 참고해서 어느 날 누가 왕권을 거슬리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하고, 자기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나한테 이런 식의 간언을 했던 놈이 있는데, 야, 그놈 잡아와, 그놈 처벌해. 이런 식으로 아주 끔찍하게 언관들을 처벌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들도 또한 연좌시키는 이런 벌을 내립니다. 자, 신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포정치를 시행해서 이 엄한 형벌을 일상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연산군은 또한 자신의 위엄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신분이 인신지도,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요. 경책 신공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포고문을 신하들을 형태로 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군주를 향해서 경과 충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의 글을 써서 이것을 숙지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의 위엄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승명패를 받은, 왕의 명을 받아서 이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관직이 비록 낮더라도, 내관들이라고 할지라도 삼정승이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 왕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사와 갑자사화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신료들의 발언권들을 다 억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끔찍한 형벌을 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주에게 감히 저항할 수 없게 하는, 뭐만 얘기하면 능상이라고 하는 말로 신하들을 이제 반대로 군주가 신하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형세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대로 군주의 위험은 극도로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명패, 이 내시들이 이 패를 가지고 지나가면 삼정승도 철저하게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한테 공경하는 예를 표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군주와 재상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재상을 높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군주의 위험을 강조하는 연산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사화를 통해서 반전을 시도했고, 반전을 시도한 결과 결국 성공을 했죠. 국정의 주도권을 회복을 했고요. 전제 군주로서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때 모든 일을 다 먼저 정해서 상의하도록 했고, 그래서 재상들이 다시 이론이 없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결같이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화 2번 정도 거치면서 끔찍한 형벌을 일상적으로 내리니까 이제 신료들도 더 이상 군주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군주, 연산군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지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성종대를 거치면서 군주에 대한 신료들, 특히 청요직 언관들의 어떤 군주를 억압, 군주에 대한 어떤 그 견제들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연산군의 2번의 사화를 거치면서는 반대로 신료들은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과연 그와 같은 권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죠. 왕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권위에서부터 빌어왔던 것인데, 그래서 왕은 덕을 가진 존재이고 덕치와 인정을 베풀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 안민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유교 정치의 기본적인 모토였는데, 연산군은 자신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자 그런 것들을 도리어 폭력적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능상의 이름으로 전복시키면서 자의적인 자신의 정치, 군주의 어떠한 잘못된 정치도 군주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다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폐위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중종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전의 정병과는 달리 주인공이 되는 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왕자의 난과 계유정난, 태종과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다 태종, 세조가 주인공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중종반정에 있어서 주인공은 중종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소위 말해서 삼공신이라고 불려지는 3명의 주축이 되는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연산군의 폭력적인 그러한 그 이전에도 이제까지 없었던 그러한 군주로서의 행태를 그 조정내에 있는 대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뒤엎은 사건, 이게 바로 중종반정인데, 여기에 진성대군이었던 이제 중종이 되는 이 왕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종반정은 연산군에 대한 폐위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왕이 다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추락하고요, 삼공신이 전국을 주도하고 공신책봉을 남발합니다. 3, 40명 정도에 불과했던 공신책봉이 이 전국 공신 때는 117명이라고 하는 2~3배 이상이 되는 과도한 공신책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왕권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중종은 함께 즉위했던 신씨를 불과 며칠 만에 폐위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같이 자신과 왕비의 자리에, 왕과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자신의 부인을 내칠 수밖에 없는 신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왕권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이 다시 재활성화되고 청요직의 영향력들이 재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군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초반에 중종은 굉장히 삼공신의 그늘에 치여서 한편으로는 부인까지 내쫓기는 치욕을 당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공신이 일찍 죽어요. 그런 다음에 권력 구도가 변하고
왕권이 소폭 신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신씨의 복위 문제를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청요직 그룹들이 일군의 세력으로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종은 조광조를 주목을 하면서 조광조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권좌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염두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조광조가 말하는 지치 그리고 도학정치 이런 것들을 행하면 비록 자기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왕이 된 그런 군주이긴 하지만 청요직들이 그렇게 앞세우는 강조하는 도학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한 정치를 잘 하면 자신의 권좌가 그만큼 든든해질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조광조를 신임을 하면서 중종과 조광조 사이의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청요직을 대표하는 조광조였기 때문에 조광조가 지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중종을 보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언관들의 군주에 대한 압박과 견제라고 하는 것이 평균 이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조광조 역시도 군주를 향해서 중종을 향해서 압박의 목소리들을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조광조와 청요직들은 이상적인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몇 가지 정책들을 합니다. 뭐 소학을 보급한다든가 향약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소격서를 혁파한다든가 또는 전국공신의 위훈을 삭제한다든가 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도 소격서 혁파 문제라든가 또는 위훈 삭제와 같은 것은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허락을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광조와 중종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중종의 입장에서는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 자신의 권좌가 안정될 거라고 했던 생각이 이게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슬슬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소격서 혁파 사건의 소격서 혁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김효사림 중에 역시 한 사람이었던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제척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격서 혁파를 여러 달을 두고 청했는데도 중종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루는 조광조가 부지학, 홍문관의 부지학으로 있으면서 그 소격서 혁파의 상소문을 짓고 동료들과 함께 승정원에 가서 오늘 반드시 이 안건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퇴직하지 않고 퇴근하지 않고 숙직을 하면서 밤새 계속해서 상소를 써서 군주에게 올리고 군주가 안 된다 하면 또 올리고 안 된다 하면 또 올리고 안 된다 하면 또 올리고 그래서 닭이 올 때까지 중지하지 아니해서 임금이 부득이 윤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효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글이라고 한다면 과장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군주를 조광조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도학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격서는 도교의 제사처거든요. 도교식 제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기관인 거죠. 군주는 한편으로는 이건 왕실의 내명부, 왕비와 대비와 이런 사람들의 기도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광조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왕비와 대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함부로 이것을 없애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위훈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중종 역시도 전국공신 117명 가운데는 거짓으로 인척관계로 공신에 올랐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중종은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야말로 연산군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자신을 군주의 자리에 올린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싶은데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나쁜 기억을 이제 되돌이키는 이러한 행태 자체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종은 결국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신임을 했지만 청요직과 그에 입각해서 자신의 권력을 점점점 옥죄어오는 조광조와 청요직 그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밀서를 중종이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 밀서를 누구에게 주냐면 남곤한테 주고 홍경주한테 주고요. 남곤이 받아서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중종 임금께서 조광조를 내치기 위해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다. 여기에 동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임들을 이제 점점점 키워갑니다. 주초이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여기에서 들어갔다라고 보통 얘기되고 있는데, 이 아래의 기록은 그 밀서의 내용입니다. 임금이 신하와 함께 신하를 제거하는 것은 도적의 모의에 가깝다. 하지만 간악한 저 당파의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임금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꾀하고 도모해서 제거하자. 요게 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남곤 등이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은 조광조는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유배간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사가 됩니다.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화라고 하는 사건을 정리해 보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이 중에 나중에 이제 을사사화도 일정 정도 이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사화는 기본적으로 국왕이 관료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던 시대에서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을 보필했던 대신과 공신들, 그리고 국왕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대감이 이제 상실되면서 발생을 한 사건이고, 청여직이라고 하는 엘리트 관료들이 공론 혹은 도덕적 권위, 이러한 이념을 기초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군주를 압박하는, 그래서 왕권을 상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사화는 군주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합리하게, 자기 생각에는 불합리하게 왕권을 옥죄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을 뭔가 일소에 폭력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화를 일으켜서 왕권이 강화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화를 통한 왕권 강화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왕이 사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신료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기회조차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신료 사회는 공론지상주의, 도덕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었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이념은 하나의 학자들의 사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사회, 그리고 사대부들 사회 전체를 압박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강하게 그들에게 어떤 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는 권력으로서, 성리학이 일종의 권력으로서 활용되는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료들은 이제 붕당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붕당을 도학과 올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이전에는 붕당을 조성하면 처벌받았던 것들을 더 이상 처벌 못하게 군주의 어떠한 이 군주가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왕권은 더욱더 위축되고, 왕권을 제어하는 명분도 역시 공론과 도학에 기초한 언설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왕의 입지가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16세기를 사화를 경과하면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도학과 공론과 같은 이러한 어떤 이념에 기초한 시대로 전환되어 있다. 사화는 바로 이런 왕권 강화의 시대에서 왕권이 강했던, 왕권이 관료 조직 전체를 강하게 통제하고 긴박시킬 수 있던 시대에서 그러한 것이 그 자리를 도학, 이념, 도덕적 권위 이런 거에 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